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은 되게 다시 점퍼 입고 오셨네. 양복 벗으시고. 예. 오늘은 이제 서울 생활 정리하고 예. 이삿짐을 빼가는 날입니다. 이사한 날이세요, 오늘? 예. 창원으로 가세요? 예. 이사한 날 지금 들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 잘 하시고요. 이준석 위원장, 바른미래당. 아직 이름이 좀 잘 안 붙어. 바른미래당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저도 바른미래당 이게 입에 안 익어가지고.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바른정당 이렇게 하고 이게 직책도 보니까 직책은 저희가 국민의당식을 약간 따르기로 해서 당협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더라고요. 아, 이름 바뀌었어요? 똑같은 건데 사실상 완전 똑같은 건데 이름을 국민의당식으로 가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다시 저희도 원고 정리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지역위원장. 예. 그래요. 두 분 오늘 퀴즈부터 좀 제가 내고 시작할게요. 예. 갑자기 내는 퀴즈인데 두 분이 맞추실 수 있을까? 평창올림픽 끝났습니다. 예. 이제 패럴림픽이 남았습니다. 예. 자, 패럴림픽 몇 월 며칠에 시작할까요? 두 분 다? 여러분 아세요? 패럴림픽 몇 월 며칠에 한다는 건 아는데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아세요? 저는 정확한 시작 날짜는 찍어보세요, 소장님. 글쎄, 찍기도 매우. 이거 이미지에 이거 한 일주일 있다 할 것 같은데. 일주일 있다? 예. 오늘 며칠이요? 일주일 아니에요. 2월 27일이니까 오늘이 3월 6일, 7일? 야,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가까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정확히 며칠인지 3월 9일입니다. 9일.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저는 3월 이제 9일인데 원래 올림픽 IOC에서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패럴림픽도 IOC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IPC라고 따로 이제 조직이 있더라고요. 산하 조직 같은 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제 병렬 조직 비슷하게 따로 있는 거라 가지고 IOC의 예를 들어 폐막식 행사에서 그러니까 올림픽 동계올림픽 폐막식 행사 우리 봤지만은 거기서 IPC에서 하는 그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직적인 홍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 서로 지금까지 그래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잘 모르신다는 분도 있고 3월 7일이요? 차경민님 그러셨고 14일이요? 민경현님 막 오는 3월 8일 전경희님 오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죠. 3월 9일 헷갈려요. 사실 저도 다음 주 금요일에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 끝난 거 아닙니다. 일단 요거 하나 홍보 국가적인 행사 홍보부터 하고 오늘 뉴스다 공익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뭘 가지고 오셨을까? 하한가부터 좀 가볼까요? 하한가. 허성모 소장님. 예. 저는 오랜만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하한가로 골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이준석 위원장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한미동맹 골랐습니다. 한미동맹. 두 분이 제 느낌에는 뭔가 좀 비슷한 어느 지점을 하한가로 고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 허성모 소장님. 예.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 창당할 때 주도적으로 하셨고 그렇죠. 다시 거기를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언론에 나타났는데 나타난 제목이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천안함 폭침주범 김영철 방한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정말로 긴 제목의 위원장의 타이틀로 언론에 등장하셨는데 모노게 도로에 가서 앉아 농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그 2012년 대선 때인가요? 그때 그 남북 정상 대화록을 줄줄이 막 읽어내면서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선거에 악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그 자유한국당 과거에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갈 때는 새누리당 탈당해서 갈 때는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표명하면서 바른정당으로 갔는데 투항해버렸고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오로지 이념 공세로 지금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색하기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 물론 안보를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 본인도 2014년에 사실은 김영철을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회담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체포하지 않고 그때는 총살시키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때는 사살하지 않아 놓고 지금 사살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유한국당 측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사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사실은 좀 과격한 단어까지 쓰는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냐? 그때가 2014년이었죠. 2014년이죠. 14년. 그래서 그때 상황, 지금 상황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 내가 하면은 안보적 행동이고 내가 하면은 훌륭한 일이고 남이 하면은 뭐 나라 팔아먹는 거고 안보를 해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아주 극단적인 내로남불 오직 정치적인 이해관계로서 안보를 바라보거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지금 핫한 주제를 먼저 떠올리셨네요.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 노동당 부위원장이자 통일전선 부장의 이 방남 문제. 이준석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2014년이랑 2018년은 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014년에는 뭐 군사 당국자 회담에 나온 거니까 거기서 뭐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이제 회담 보냈을 때 판문점의 중립지대에서 이제 만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거랑 지금 이제 와서 환대를 받는 상황이랑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입장을 좀 정확히 확인할게요. 이준석 위원장 그러면은 김영철 이번에 대표단으로 오는 거 폐막식 오는 거 막았어야 된다 이쪽이신 거예요. 막다기보다는 북한의 의도를 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은 논란이 있는 인물을 보내느냐. 왜냐하면 북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 북한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잘해보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여정 오고 뭐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근데 잘해보려고 한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자극적인 인물이 내려왔다는 게 특히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게 저는 북한이 왜 이런 선택을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굳이 왜 김영철인가?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있어가지고 예.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메신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미래당에 뭔가 사절을 보내면서 예를 들어 뭐 과거에 바른정당에서 넘어간 분들 이런 분들 다시 보낸다면은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굳이 왜 그 사람?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 소장님. 제가 볼 때 전혀 잘못된 비유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예. 북한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뭐 강경파, 온건파가 있고 또 비둘기파, 매파 뭐 있죠. 다양한 또 의견이 있지만 예. 어쨌든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중심적인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뭐 핵 동결, 핵 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북한 내에 가장 강경파고 군부 실세들이 사실은 당사자로 오는 게 오히려 회담하기에 나는 더 낫다고 봅니다. 강경파 당사자 실세가 온 것이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푸는데 오히려 더 이득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내에 뭐 비둘기파들이 오거나 온건파들이 왔다면은 우리 자극 덜 할 사람이 여기서 왔다면? 뭐 이야기가 돌아가서 북한 내부에 가서 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먹히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회담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예. 김정은 뭐 그 이전에 죽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 이 사람들이 뭐 다 결정 내리는 거지만 예.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는 항상 있기 마련인데 최고의 강경파들이 와서 차라리 회담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면은 그것이 북한 내에서 오히려 관철되는데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강경파라고 하는 것은 강경파라는 입장이 강경하다 이외에 경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협상하더라도 협상을 할 때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강경파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통 뭐 직업 외교관이라는 유화파를 보내게 되지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회담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를 만약 치환해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대북 협상하는 데 있어서 뭐 김관진 장관 같은 강골 부인을 보내 협상한다는 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외교상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왔죠. 네, 그게 굉장히 좀 주목받는 부분이었거든요. 김영철이 상징하는 지금 사실상 최고 단장급으로 왔는데 예. 상징하는 인사가 그 사람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는 결국 강경파라는 거 아까 허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다면 경직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회담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김영철이 그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탄 말이 없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김영철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협상의 유연성을 주기에 가져온 사람은 아니다. 결국에는 경직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자, 요 부분에서도 지금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제군요. 만났을 때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하자 김영철이 북미 대화에 충분한 의지가 있다라고 답했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발표입니다. 이것을 두고 그냥 원론적인 차원일 뿐이다라는 게 이준석 위원장의 그렇죠. 실제로 얘기고.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어쨌든 선제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미국이 안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자, 허 소장님 아까 정동영 의원은 충분한 의지가 있다. 이거는 상당히 변화된 거다라는 해석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이 사람이 내려온 것 자체가 상당한 변화의 의지를 갖고 온 거라고 저는 그런 상징성이 오히려 있다. 뭐 강경성을 유지하고 판을 깨려고 온 게 아닙니다. 판을 깨려면 오지도 않죠. 이제 그런 면으로 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앞에 이제 실무자들이 외교 실무자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물 밑에서 아주 활발한 실무 접촉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제로 핵 폐기를 또는 핵 동결을 바로 비핵화를 선언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역으로 뭐 미군을 철수하고 또는 뭐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고를 전제로 대화를 하자. 그럼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내고 대화가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무성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저는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들 올림픽 시작도 되기 전부터 올림픽 실패하기를 바랬던 분처럼 행동했어요. 평양올림픽. 네,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올림픽은 갈수록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지금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초조해서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런 면이 분명히 하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내 역학관계입니다. 당내 역학관계에서 뭐 국민들은 올림픽 때문에 다 못 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공천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 하다가 재선 그 중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설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진 의원들하고 그러면 공천권 지방선거 공천권 일부를 중진 의원들한테 주겠다는 뜻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재선 시도위원장들이 초선 시도위원장들이 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없앴버렸어요. 이렇게 내부에서 엄청난 그 공천권을 둘러싼 그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밖으로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경한 투쟁으로 지금 나왔다고 봅니다. 요 내부 온 도로에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놓고 가는 정도의. 일단 내부에 어떤 헤게모니가 있다는 얘기는 동의하세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당연히 그거야 뭐 당내 정치를 위해 쓰는 면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번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본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석한 거 말고 좀 그냥 노동신문 가끔 봅니다. 보면은. 근데 23일, 25일 북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절대적으로 핵무력을 완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3, 25일 동안에 과연 북한의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핵무력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는 이번에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미국의 압박 수위와 또 그에 따른 지금까지 미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 항상 대응 조치로서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사일 실험 해왔거든요. 어떻게 태도가 변화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봐야 될 것 같다. 오늘 그러니까 한미동맹 골라온 것도 결국 이 얘기하시는 거였죠? 그렇죠. 이 얘기하기 위해 사실 한미동맹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다. 아니냐. 특히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난 11월에 이미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시키면서 3월 중에 훈련을 재개하기로 이제 사실상 내 일정이 합의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이번에 그 정부에서 이 일정 그대로 가자고 할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연기하자고 할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태도가 아주 크게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마지막 한마디 하한가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뭐 저건 김무성 의원은 다시 국민들 앞에 화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데 너무 못난 모습으로 나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미동맹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요? 지금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뭐 실시간으로 미국 백악관과 의논하면서 모든 걸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래요.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국민들도 한미동맹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은 동맹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간극이 있을 수도 있고 지향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언제나 맞추고 조절해가면서 하는 건데 오히려 미국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중재를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저는 뭐 한미 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되고 있는 거다.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 이게 배가 안 된 상황은 아니고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지금은 현실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무엇을 비롯되었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대북 압박 모드라는 것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캐나다 잠수함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 근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박 수색 및 이제 차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 선박에 대해서. 그렇죠. 캐나다 잠수함은 지금까지 태평양 건너 출동한 적이 없습니다. 제재를 좀 강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고육지책으로 이런 유화책을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올림픽이어가지고 동화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전자에 가깝다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지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누구나 전자에 가깝다고 볼 겁니다. 저도 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북한이 무슨 뭐 진정으로 올림픽 정신으로 뭘 하자.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절박한 현실적.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를 취하자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걸로 모든 들려요. 것은 뭐 선의로 다 되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로 하는 거지. 청취자 문자도
청취자들 사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뭐 이야기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여기까지 일단 하한가 보고요. 상한가 가보죠.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 저는 이번에 또 똑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저는 왠지 알겠네요. 아까 정동영 의원도 서훈 국정원장이 특사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무래도 임종석 실장이 처음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드러나는. 예.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보수층에서 보았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훈 국정원장이 이번에 뭐 김영철과의 뭐 접선을 사실상 했을 거라든 보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서훈 국정원장의 지령을 받아서 어떤 분들이 했을 거라 보고요. 지금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를 지난번에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서로 오간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뭐 정보기관에서 이런 걸 담당해서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우락 부장 때도 그랬고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정보기관이 예. 좀 앞장서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서훈 국정원장이 될 거다. 임종석 실장 이름이 사실 많이 오르내렸는데 허성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종석이냐 서훈이냐? 저도 서훈으로 서훈입니까? 가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것은 굉장히 내밀한 정보와 판단과 뭐 이렇게 채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적합한 분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물론 정치적 상징성은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크겠죠. 그런데 네. 거꾸로 그 상징성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도 국민 여론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보수 진영 자극할 수도 있다. 또 보수 진영이 그걸 악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훈 국정원장 두 분 다 동의.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북 교섭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보수층에서 우려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니 제가 표현 하나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뭐 어떤 표현 걸리셨어요? 이 굴종적 태도라는데 북한의 굴종적 태도를 보이는 대한민국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영철 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그럼 통일부 관계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90도 인사하고 이런 것들 뭐 물론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90도 인사가 굴종적이다. 90도 인사인 사람은 없고 제가 그 사진이 막 다니는데 사진 보니까 한 35도 정도 인사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어떻게 35도입니까? 그런 걸 90도를 하면서 자, 제가 사진 나중에 다시 한번 판독해보고 35도인지 60도인지 90도인지 보겠습니다. 최소 70도. 그리고 아니 근데 90도로 인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또 굴종적인가요? 손님이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 차원에서 인사했다 이렇게 또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김장수 장관 지금은 또 아니라 그러지만 꽃꽃장수라고 축켜 세웠던 게 바로 지금의 집권 세력입니다. 집권 세력이 그 축켜 세웠던 게 아니고 꽃꽃장수라고 김장수. 일본 네티즌들이 한 거다. 두 분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실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 그 전체를 덮어씌우게 하고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남쪽 내 남남 갈등만 일으키는 거다. 조금 대승적으로 보자. 그런 말씀이신 거고 이준석 위원장 뭐 대승적으로 보는 건 좋죠. 하지만 또 굴종적으로 보수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걸 감안해라. 저는 그 대승적이란 표현이 예를 들어 기분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내가 이걸 이해해 주마 하면서 하는 게 대승적인 거지. 이번에 대승적이란 표현은요. 김영철 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뭐라 발표했냐면요. 천안함 유족들에게 대승적으로 좀 해달라고 이제 요구했어요. 반강제로. 국가라는 절대 권력이 피해자들한테 대승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강권이지. 그거는 대승적이라는 건 진짜 마음에 아픈 분들이 큰 마음을 결단해가지고 할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아니 이거는 성명 나왔어요. 유가족들이. 대승적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천안함 나오냐고. 핵심의 주범이라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김태형 장관이 그 당시에 주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백서에 당연히 북한 측의 확인이 없기 때문에 적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 그 정찰총국에서 했다는 건 확실하고 정찰총국의 정찰국장이 김영철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주범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거든요. 국방장관보다 전문성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다. 다만 적지를 못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뭐 6.25 전쟁 이후에 계속 분단된 상황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는 서로의 작은 그런 그 공격과 이런 속에서 그 적개심이나 분노가 계속 누적되고 또 이렇게 고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에 대해서 뭐 아주
분노하고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강조해서 그러면 남북 관계를 망가뜨린 상태로 물론 북한이 더 우선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많지만 이렇게 가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그럴 때 대승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천안함이 폭침되던 날 아침에 제가 굉장히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자, 구조자 명단에 제 당 조카가 나왔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의 친구들, 동기생들 2명이나 그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늘 적개심만 가지고 있다고. 물론 적개심은 가슴속에 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야 되고 그 잊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도 동시에 생각해내야 된다. 아니요. 그 말씀 드리고 딱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원했다면요. 이번에 이 김영철에 대해 가지고 김영철이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참전했던 병사들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했을 때 거기서 먼저 우리가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는 대승적인 단어가 되는 거죠. 이준석 위원장, 어서문 소장님. 오늘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단단히 준비해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